어느 날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애써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하려던 내 집 마련의 꿈은 갑자기 아득한 신기루가 되고 매달 갚아나가던 대출금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덩치를 불려갑니다. 주식계좌의 파란불은 불길한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길거리 상점에는 한숨 섞인 폐업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지갑을 쥐락펴락하고 시장의 온도를 순식간에 냉탕과 온탕으로 바꾸는 듯한 이 기묘한 현상, 그 중심에는 바로 기준금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전 세계는 마치 마법에 홀린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까웠고 그 덕에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축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늘만 살 듯 투자에 뛰어들었고 은퇴를 앞둔 이들마저도 마지막 기회라며 쌈짓돈을 털어 주식창을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욕망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갚아야 할 이자에 대한 걱정은 저 멀리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봄날이 계속될 것처럼 모두가 낙관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고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외식과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의 불꽃이 사회 곳곳을 밝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뒤에는 감추어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싸진 돈은 모든 것을 부풀렸죠. 마치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처럼 인위적인 열기 속에서 모든 자산이 과도하게 커져만 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실제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치솟았고 기업들의 주가 역시 꿈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품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경제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런 환상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과도한 탐욕은 결국 파국을 부른다고 말입니다. 시장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축제에 취한 사람들은 그 경고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아주 중요한 은행, 우리 삶의 모든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곳에서 돈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즉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은행 이자가 조금 오르는 일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곧 당신의 월급 봉투, 당신의 주택 대출금, 당신의 노후 자금, 심지어 당신이 매일 아침 사먹는 빵 한 조각의 가격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경제가 한창 뜨거워 보일 때 왜 차가운 얼음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사람들의 삶을 쥐어짜는 고금리라는 칼날을 휘두르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거대한 그림자를 움직이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 칼날의 베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뒤흔든 이 기준금리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들의 결정이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얼마나 지독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방가쇠를 당긴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가장 막강한 중앙은행이 마침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뽑아들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작은 배처럼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에 비치던 탐욕의 불꽃은 한순간에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꿈만 같던 영원한 봄날은 그렇게 한순간에 지옥의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서울의 여의도까지 전 세계의 주식 거래소는 패닉에 빠진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는 온통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차트를 쳐다보던 트레이더들의 얼굴에는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자산 가치만큼이나 깊은 절망감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희희낙낙하며 대박을 꿈꾸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는 순식간에 파란불을 넘어 아예 마이너스의 심연으로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잿더미가 된 잔고를 보며 멍하니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격파가 단순히 주식시장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거대한 중앙은행의 총재가 단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선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대한 지진이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즉 부동산 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의지는 대출 금리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올렸고 사람들의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자 부담의 폭증은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렵게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매달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을 꾸는 듯했습니다. 매달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늘어난 이자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엄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출금을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 아예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끌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희망에 부풀어 집을 샀던 젊은 부부들은 순식간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며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중앙은행은 왜 이런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자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대체 무엇이었길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고금리라는 칼날을 휘두르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그 거대한 괴물의 정체를 파헤치지 않고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진짜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그 이름은 사실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간과되어 왔던 위험한 손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10,000원으로 어제는 빵 2개를 살 수 있었다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오늘은 빵 1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구매력이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오르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당신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내는 학원비까지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달콤한 착각, 즉 거의 공짜에 가까웠던 돈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돈을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빌리고 쓰고 투자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한없이 틀어놓은 것처럼 시장에 돈이 넘쳐났던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물건들을 쫓는 현상이 발생하자 물건들의 가격은 마치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과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공급망을 흔들면서 물건을 만드는 비용까지 치솟았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단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쓰는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월급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다시 물건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생활비가 올라가는 악순환, 즉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쫓아 계속 오르는 무시무시한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면 당신의 월급 봉투가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쓰레기나 다름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고금리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은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격을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고 과열된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동시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망설입니다. 가게는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게 되죠.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겁니다.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강력한 해열제를 투여하듯 경제를 잠시 마비시켜서라도 병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되거나 이미 불려놓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빚을 잔뜩 지고 있거나 매달 벌어먹고 사는데 급급한 서민들에게는 이 고금리의 칼날이 바로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파탄으로 내몰렸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중앙은행의 선택은 불가피했던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인한 선택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나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은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이 만든 진짜 파괴의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휘둘러진 순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작은 상점들과 골목 경제였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는 숨 막힐 듯 치솟았고 그 여파는 당장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고 직원 한두 명을 더 뽑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동네 식당 사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데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제일 먼저 외식을 줄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통이 된 작은 사장님들은 결국 비극적인 선택에 내몰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끼던 점포를 내놓거나 정들었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해야만 했습니다.
밤늦도록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던 사장님의 눈에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꿈을 담아 열었던 가게는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간판을 내리는 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는 말없이 먼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불 꺼진 상점들이 늘어났고 한때 활기 넘치던 골목은 스산한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해고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경제 한파에 속절없이 얼어붙어 갔습니다. 파괴의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파도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번져 나갔습니다. 특히 저 멀리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이 파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자본 유출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며 밀려들었던 외국인 자금들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통화 가치는 마치 바닥 없는 추락을 하듯 끝없이 떨어졌고 해외에서 빌려온 빚을 갚는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가니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 역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다시 국내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멈추고 실업률은 치솟아 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생선 한 마리를 내야 할 지경에 이른 나라에서는 매일 거리에서 폭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마땅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은 단순한 숫자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금리의 칼날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는 데 일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칼날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터와 꿈을 산산조각 냈고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으며 세계 곳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파괴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통은 정말로 불가피했던 것일까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적 격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간판을 내리는 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는 말없이 먼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불 꺼진 상점들이 늘어났고 한때 활기 넘치던 골목은 스산한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해고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경제 한파에 속절없이 얼어붙어 갔습니다. 파괴의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파도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번져 나갔습니다. 특히 저 멀리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이 파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자본 유출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며 밀려들었던 외국인 자금들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통화 가치는 마치 바닥 없는 추락을 하듯 끝없이 떨어졌고 해외에서 빌려온 빚을 갚는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가니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 역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다시 국내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멈추고 실업률은 치솟아 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생선 한 마리를 내야 할 지경에 이른 나라에서는 매일 거리에서 폭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마땅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은 단순한 숫자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금리의 칼날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는 데 일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칼날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터와 꿈을 산산조각 냈고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으며 세계 곳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파괴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통은 정말로 불가피했던 것일까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적 격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2008년 가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트에서는 마치 단단히 고정된 댐이 무너지듯 끝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대한 홀에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어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모니터를 응시하던 트레이더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폭풍 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고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세계 투자 시장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막대한 돈을 집어삼켰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힘들게 모아온 자산은 그저 숫자의 유희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도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상어떼처럼 냉혹한 눈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베팅, 즉 다른 이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에 미리 돈을 걸어 역설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매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 즉 급하게 자산을 내던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혼돈에 빠질수록 그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장의 바닥에서 막대한 불을 거머쥘 준비를 마친 이들은 마치 거대한 자본전쟁의 총사령관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이 그림자들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데 능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것이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 보고 중앙은행의 숨겨진 의도, 그리고 정부 정책의 미묘한 빈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흔들릴 것을 예측하고 그 나라의 채권을 빌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환투기, 즉 외환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투기 행위는 그들에게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미리 읽는 어부처럼 그들은 돈의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던진 미끼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수많은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에 휘청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촘촘히 엮어냈습니다. 한 은행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은행의 주식은 물론이고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준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거대 은행의 파산은 단지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에 칼날을 꽂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대형 투자 은행들의 트레이딩 룸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동료였던 이들이 속절없이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경제 통계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 혼돈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위기의 틈새를 이용해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혹은 아예 새로운 그림자 규칙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시장의 격변 속에서 드러난 어두운 자본의 민낯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장의 이면,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수싸움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당신의 지갑과 직결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절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암흑의 시대에도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짓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진 군중의 비명소리를 돈의 음악으로 들었고, 시장의 붕괴를 자신들의 거대한 금고를 채울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당신의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자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뒤에 감춰졌던 은밀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마치 거대한 산사태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리에는 해고의 찬바람이 불었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탄식이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특정 건물에서는 한밤중에도 휘황찬란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이 둘러싸인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모니터에 깜빡이는 녹색과 붉은색 선을 응시하며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차트의 움직임은 수많은 개인들의 희망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탐욕을 충족시킬 거대한 기회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시장 붕괴라는 섬뜩한 단어는 그들의 뇌리 속에서 수백억 달러의 수익이라는 달콤한 환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고급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음 베팅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전략은 모두가 망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서민들의 대출이 연체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 헤매는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냈고 그 상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 전체를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파산보험이라는 기묘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작 그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보험을 수백 수천 배씩 사들였습니다. 마치 이웃집에 불이 날 것을 예측하고 수백 개의 화재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집은 불타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수록 자신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기이한 도박이었죠. 이 보험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곧 이 기업은 곧 망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이 신호에 즉각 반응했고 멀쩡하던 기업마저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에게 빌려준 돈이 제대로 회수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이들은 그 불확실성에 돈을 걸어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선언을 하던 그날 월스트리트의 모든 건물은 거대한 관처럼 싸늘했습니다. 트레이딩 룸에 활기 넘치던 소음은 숨죽인 침묵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공포 속에서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경제 이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붕괴되는 속도에 경악했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한 그림자 속의 베팅자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투자 은행들이 불과 몇 주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결국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불가피하게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어깨에 빚으로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그들의 무책임한 도박과 파괴적인 베팅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파괴적인 베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조차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에 포섭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단순히 시장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뜬 장님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탐욕에 눈이 먼 월스트리트의 베팅꾼들, 그들의 그림자 뒤에는 과연 누가 있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드러난 시스템의 취약점과 과연 누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책임자였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이 잔인한 현실, 즉 누군가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 어두운 게임의 정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거나 혹은 방관했던 이들은 과연 합당한 책임을 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와 법정은 우리에게 매우 씁쓸한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셀 수 없는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세계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소수의 금융 거물들은 대부분 법의 심판대 앞에서 비켜섰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비난 여론이 하늘을 찔렀지만 복잡한 금융 상품의 구조와 고도로 훈련된 법률팀 뒤에 숨어 그들은 교묘하게 처벌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금융공학의 결과물들은 너무나 복잡해서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당시의 규제 당국조차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시장 전체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모한 베팅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조차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함께 무너진다. 너무 거대해서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의 이 논리는 결국 평범한 납세자들이 그들의 실패를 대신 갚아야 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이웃의 희생이 결국은 무책임한 금융 거인들을 살리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들은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고액의 성과급을 챙겼고 그들의 탐욕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사조처럼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물과 같아서 규제 당국이 한 발 늦게 따라가는 동안에도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전 세계를 감염시켰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뒤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과 시스템의 허점이 교묘하게 결합된 치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결합했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뉴스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차트의 작은 움직임 하나, 금리의 미세한 변동 하나가 당신의 삶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늘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 감정을 역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고 누군가는 이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투기와 위험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돈과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진실, 월스트리트의 높은 빌딩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평범한 당신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금융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이면을 기억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지켜낼 준비가 되셨습니까?